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종일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땅의 역사라는 글을 매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역사 관련된 건데요. 오늘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71년 서적 외판원 학살 미주 사건과 서점 없는 나라 조선이라는 추리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자면 제목은 거창한데 지성과 조직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오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가 라고 해봤을 때 저는 그 지성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왜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나에 대해서 지금 쭉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이 많으니까 급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1년에 이 서울에 있는 경희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건명문에 나갔다. 벌거벗긴 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나란히 엎드려 거의 죽게 된 자가 100명에 가까운 수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임금이 영조인데 영조가 군복을 입고 건명문에 나가서, 그러니까 궁궐의 정문입니다. 나가서 딱 서 있으니까 그 앞에 음력 6월이니까 7월 되겠죠. 이글이글린 태양 아래 뻘거벗은 청년 장정 100여 명이 자빠져 있는 겁니다. 꽁꽁 묶여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직업이 상역과 책회입니다. 상역은 통역관이고 책회는 책 외판원입니다.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책을 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벌건 대낮에 이런 100여 명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태가 왔는가? 이겁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필순이라는 전직 공무원이 영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강감회차라는 책이 유통되고 있다고. 이 강감회차는 청나라에서 파는 책인데 이걸 봤더니 고려의 이인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조선 왕실 전주이 씨 가문이다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이인은 사실 전주이 씨가 아니라 이성계와 척을 짓은 정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역적으로 낙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니 이 지필수는 충성심 많은 선비가 깜짝 놀라서 이걸 영조한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유통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서종벽이라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 그 책을 봤다는 겁니다. 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은 사람의 관직을 박탈해버립니다. 똑같은 책이 명기진열의 책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방을 붙여서 이 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자수하라. 자수 광명을 찾자고 방을 붙이죠. 그랬더니 유한기라는 사람이 자수를 하니까 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을 추자도라는 제주도 옆에 있는 서북 유배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수색해낸 다음에 과거 합격한 사람들을 취소를 시켜버리고 강제로 군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방방이 모두 뒤져서 이 책을 소지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압수수색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이희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책을 산 이희천이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책을 판 배경도라는 사람을 목을 베서 죽여버립니다. 그 가족들은 노비로 하락시키고 유배를 보내고, 또 이 책을 사서 왔던 청나라 떠났다 돌아왔던 사신들은 또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맨 처음에 보고를 했던 박필수라는 사람을 너는 왜 이걸 나한테 귓속말로 얘기를 안 하고 공개적으로 상소를 해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수입했던 외판원들, 책회들을 모두 붙잡아서 강제로 군에 보내버리죠. 군 중에서 제일 힘든 수군으로.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주린인데 이 주린과 이름이 같았던 참판을 지냈던 엄리라는 사람을 강제로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정득환, 정인, 윤혁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목을 베서 죽입니다. 지금 서울의 청파동 쪽에 있는 다리 위에다 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고문을 당하면서 주린이 사실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청암집이라는 책을 또 지었다. 이 책도 유통되고 있다라고 자백을 하고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영조가 또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6월 2일
조선 팔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업 중인 모든 체크들을 다 붙잡아서 죽이겠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경희궁 앞으로 끌어와서 아까 보셨던 벌건 대낮에 죽이겠다고 군복을 입고 저자들을 꿇어앉히고 잡아뜨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100명이 넘는 체크들이 죽으면 이제 조선의 책이 유통될 방법도 없고 선비들은 외국 책을 수입할 방법도 없고 그럴 판이고 이 사람 다 죽을 판인데 그때 정승이 체제공이라는 명승이었습니다. 이 명승이 전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알고 봤더니 유언비옵니다. 청암지존 책은 없습니다. 라고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그제서 화를 풀고 이제 이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모두 영업 금지령을 내립니다. 책회를. 그래서 공식적으로 1771년 6월 이후로 책회는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싶은 욕구, 책이 필요한 수요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책회들은 암암리에 활동을 하면서 그 이후로 책의 유통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책회가 없이는 조선에서는 책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서점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보다 한 300년 좀 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됩니다. 훈민정음은 정인지가 서문에 썼던 것처럼 바람 소리야 학구름, 닭구름 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문자입니다. 단순하고 쉽고 그런 글자였죠.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우리 잘 알다시피 집현전의 노장 학자들인데 그중에 정창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언문으로 윤리서를 번역을 한들 상강행시를 언문으로 번역을 해도 자질이 나쁘면 본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세종한테 얘기를 하죠. 세종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정창손한테 너는 이치를 안다는 선비가 어떻게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느냐. 왜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대했던 학자들을 맛보기로 감옥에 하루씩 가둬버립니다. 왜 이렇게 세종이 화가 났느냐. 훈민정음 제목을 보면 저게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했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상강행실이 특히나 문제였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제일 그 백미였죠. 세종 때 강상의 윤리를 범하는 그런 범죄들이 몇 개 터졌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터지고 그 조정이까지 고고가 됐죠. 그때 세종이 상강행실을 빨리 반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상강행실과 함께 훈민정음도 서둘러서 저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강행실 언문으로 받고 받자 소용이 없다라고 정창순이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쟤들은 메인 퍼포스, 쟤들은 첫 번째 목적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 중에 하나가 상강행실 혹은 윤리를 해서 윤리를 백성들에게 전파를 해서 성리학적인 위계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언해 작업을 했죠. 언해 작업을 했는데 실록에 따르면 이 상강행실과 함께 불경 또 각종 경서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부의 시를 번역한 두시 언해 또 사서상경을 번역한 사서 언해들이 잇따라 출간이 됩니다. 맹자 언해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1490년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강행실이 언해본이 나옵니다. 효자, 충신, 연력 각 35명을 그림과 한자, 어문으로 소개한 책입니다. 그때 성종 때 어우동 사건이라는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우동이라는 예쁜 여자를 고관 대작들이 가지고 놀았던 혹은 거꾸로 어우동이 고관 대작을 가지고 놀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살던 남자들이 자기들은 겉으로 아주 위선적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빨리 행실도를 세종께서 하려 했던 상강행실도를 빨리빨리 제작을 하자라고 서둘러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서 아버지를 살린 효자 얘기,
또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란 아녀자.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중종 때는 자그마치 2947 전집을 국가에서 간행을 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상강행실도는 이제 아예 경국대전에 수시로 언해 작업을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조선 왕실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요즘 우리들도 자세히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씨는 영평현 사람이니 유영의 딸이요. 유학처 유윤정의 아내라. 외적이 그 아비와 지아비를 죽이고 유씨를 더럽히고자 하거늘 유씨가 이르되 아비와 지아비가 다 죽으니 나 혼자 살아서 어찌하리오 하고 굳게 거슬러 줬지 아니한데 도적이 노끈으로 손을 내 앞으로 끌고 뒤로 모니 유씨 가로되 비록 죽어도 결연히 너를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아니한데 도적이 뵈니라. 금상께서 정려문을 내리시니라. 그러니까 열려로 표창을 하시니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PDF는 심 선생님한테 따로 공유를 받도록 하십시오. 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보면 이런 내용을 언문과 한문 원본과 그리고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들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를 보면 아 나도 절기를 지켜야겠구나, 나도 효자가 돼야겠구나 라고 바로 알아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번역됐던 다른 책들, 그래서 맹자언해를 보겠습니다. 맹자언해를 보면 저기 원문을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촉고를 불입 오디면 어별을 불가승식이야. 그래놓고 이를 번역을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에 못 넣게 하면 물고기와 자라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양육을 하면서 뭔가를 거둬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언해를 해놨나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촉구를 오에 띠 아니하면 어별을 가히 이그여 식디 못하며. 앞에 봤던 상강행실도 언해와 굉장히 급이 다릅니다. 이거는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못하면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시 언해나 맹자 언해, 사서 같은 경서 언해를 읽는 독자들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여유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언해를 맹자 언해든 두시 언해든 이걸 볼 수가 있고 볼 시간이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해의 레벨이 두 가지였습니다. 양쪽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아래 위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지식에 언해에 담겨있는 지식이 달랐던 거죠. 언문은 어떤 식으로 쓰였나 하면 경기도 포천에 가면 그 인흥대군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는데 왕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묘 앞에 한참 내려가면 저렇게 묘계비라는 게 서 있습니다. 이 묘계비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 비가 극히 영검하니 어떤 생각으로라도 사람이 거만하게 낮춰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비 이후로는 들어오지 말라. 라는 얘기를 이 한글로 저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새겨놓은 겁니다. 1686년도에 있던 글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상계동에 이런 무덤 앞에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1536년 비석이니까 한글이 나오고 100년도 안 됐을 때 나온 비석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비석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비는 신령한 비석이니 깨뜨리거나 해치는 자는 화를 입는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비석 묘니까 여기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하고 경고문을 쓴 겁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알린다. 언문을 읽을 줄 알지만 언문은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표식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언문은 그랬습니다. 또 언문은 글 모르는 사람들이 상강행실을 익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시그널 내지는 사인에 불과하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18세기에 문경세제에 가시면은 산불교심이라는 큼직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세기를 막론하고 업무는 한 훈민정음은 백성들, 글 모르는 백성들이 지나갈 때 쓰는 이정표나 알림판이나 경고문이나 혹은 선비들이 아녀자들과 나누는 편지글이나 이런 데 사용이 됐던 겁니다. 언문에 담겨서 유통되던 고급 정보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종 때 조선에 서점이 생길 뻔했었어요. 그리고 서점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어득강이라는 대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점이 있으면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것이므로 책을 유생들이 한 가지 서책을 다 읽고 나서는 그 책을 팔아 다른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책 파는 것을 그르게 여겨서 팔지 않으려 한다. 쌓아둔다. 그런데 묶어서 높이 쌓아두기만 하고 한 번도 펼쳐서 읽지 않아서 존만 먹는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서점을 만들자라고 중조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종이 한참 듣고 있다가 이걸 토의를 해보라 라고 어진을 붙이죠. 그랬더니 다음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셋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보니 서점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과부들 중에 책을 팔 사람이 있다면 지들끼리 매매하는 거지 서점에 내놓겠는가. 출처는 조치하지 않고 서점만 설치한다면 법이 어떻게 시행되겠는가. 시행될 수 없는 법을 세우면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있게 된다. 라면서 서점 설치를 반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유생, 과부, 사사로이, 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서점을 설치해봤자 공동체 해가 될 뿐이고 그리고 책은 어차피 유생들이 있는 거고 과부는 책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팔 뿐이다. 어디 보면 지식 유통의 레벨이 완전히 다르고 그 지식을 유통하거나 혹은 소비하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서점을 설치해서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 번 노는 게 있었는데 명종 때 그때 또 노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사, 서점의 법은 우리들이 처음 만든 게 아니다. 중종 때 벌써 있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얘기한 것뿐이다. 주상께서는 연세가 한창 장성하고 학문이 고명한데 이 일의 시비와 법의 편부를 이미 분별하고 계실 텐데 왜 자꾸 이를 얘기하느냐. 자꾸 수위하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서점이 생겼던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 서점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적의 유통을 담당했던 게 아까 죽을 뻔했던 그 체크들입니다. 서점 외판원들. 어찌됐든 책은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할 방법이 없으므로 외판원들이 책을 사서 나눠주고 돌려보고 돈을 받고 사주고 팔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조선의 지식의 유통 방식이 이런 겁니다. 과거를 위한 수험서로서 그런 언어 작업이 이루어졌거나 그런 경서 원전이 팔려나갔죠. 양민들도 과거 시험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었지만 양민은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응시 자격은 실질적인 응시 자격은 양반들, 책을 읽는 선배들한테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과거의 응시가 불가능했던 일반 백성들은 교화를 위해서 나온 책들을 읽었던 겁니다. 교화를 위해서 나온 책을 읽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했던 겁니다. 모든 서점, 그러니까 정보 혹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의 시장을 국가가 독점을 했었습니다. 활자도 가지고 있고 출판도 잘하고 그리고 유통도 있고 목판, 금속활자가 없는 일반 사대부들은 돈을 주고 목판에다가 자기들 문집을 새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독점을 했던 겁니다. 목판은 양반들이 독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를 국가가 독점을 하다 보니 모든 게 지식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유통됐던 지식은 성리학입니다. 조선은 군사 세력과 성리학 세력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 성리학이 통치형으로 점점 굳세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1582년에 율곡 이이가 성균관의 학칙을 만들었는데 학칙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인이 짓지 않은 글은 보지 말고 읽지 말고 보탬이 없는 글은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서적만 읽으란 겁니다. 유학책만. 그런데 이게 200년 뒤에 어떻게 바뀌냐면 1700년도에 사서 오경 및 역사서를 읽으며 노장, 불경의 잡류와 제자박까지 등을 끼고 다니는 자는 벌한다라고 바뀝니다. 처벌규정으로 바뀝니다.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조선은 점점 성리학이라는 단일 지식과 정보로 똘똘 뭉치고 껍데기가 점점 강하게 강화가 되죠. 성리학으로 공부를 해서 성리학으로 시험을 봐서 성리학으로 등용이 되고 그 성리학 논쟁을 통해서 점점 권력을 강화해가는 그런 지식 독점을 통한 체제 유지가 조선의 사대부들 혹은 조선의 벼슬아치나 권력층들이 주도해왔던 그런 체제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일 극에 달했던 데가 정조 때 문체반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조 때는 학문이 뭐 흥하고 뭐 모든 게 흥했던 조선의 르네상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반정은 이런 글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래 선비들의 문풍이 날로 비속해져서 과거 시험의 문제 또한 패관 소품의 문제를 모방해 경전 가운데 늘상 접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의미들은 소용없는 글로 전락했다. 이 폐단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부터 잡서를 중국에 사오지 못하게 해라. 경전 빼고는 수익 금지. 그리고 이 주범까지 찾아냅니다. 박지원이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 그자가 이 문체를 이렇게 다 망쳤다. 그때 반성문 쓰게 해라. 그랬더니 박지원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반성문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괜찮은 농서 하나를 써서 정조 갖다 바치죠. 그런데 박지원을 위시한 이 폐관 문학을 좇았던 사람들이 북학파들이었는데 이 북학파는 부국과 강벽을 꿈꿨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폐관 잡기에 적인 아이템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문체도 쓰지 말라 그럽니다. 그 북학파는 이 문체 반정을 선언한 그 이후로 일체 저수를 하지 않습니다. 절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에는 그 어떤 비성리학적인 학문도 태동하지도 못했고 실질적인 경제 부흥이나 안보를 위한 군사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로지 성리학적인 정보와 지식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 정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라 함은 노자나 석가모니나 양주나 묵적이나 순자나 장자나 한비자뿐만 아니라 제자 백가의 수많은 글들로서 올바른 법과 떳떳한 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선왕의 정당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 공맹과 공부자의 말과 주자의 말이 아니면은 듣도 보도 말라. 정조는 그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정조가 쓴 홍제전서는 140권이 넘는데 이 책은 그 당시 정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리학의 정수가 들어있었고 조정에서 벌어진 경연에서 정조와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이 워낙 많았거든요. 또 그래서 정조실록을 보면 정조한테 제발 말 좀 줄이소서 귀를 좀 여소서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조 재임기가 30몇 년인데 정조실록이 상대적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말들을 다 받아적으려면 그 정도로 말을 잘하고 학문에 능했던 그 사람이 내던진 게 바로 이겁니다. 성리학 유해는 보지 마라. 이 사람의 자호가 말년에 호를 짓는데 만천명월 주인공입니다. 만갈래 강을 비추는 밝은 달도 아니고 그 달의 주인이란 겁니다. 늙은 주인. 그러니까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만 믿고 다른 거 보지 마 했으니 또 정조는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던 사람인데 그러니 벌벌 떨면서 다른 책들을 볼 생각 못했던 거지. 자, 이렇게 사상과 학문의 통제가 되고 그리고 출판, 이 사상과 학문을 담은 모든 출판과 유통이 통제가 됐던 이런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보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정보가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공동체가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던 그 당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면 누군지 다 아시겠죠? 구텐베르크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게 1446년인데 구텐베르크가 바로 그 즈음 14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포도주 짜는 기계를 응용을 해서 활판 인쇄소를 만듭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나 각 테스트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450 나중에 그 책을 만드는데 이 만드는 책들이 재밌어요. 교회에서는 봤더니 이거 손으로 필사해서 만든 면제부보다 훨씬 더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면제부도 구텐베르크 활자술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 면제부를 반대하고 종교개혁을 선언했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또한 이 금속 활자로 찍어서 2주 만에 서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이 금속 활자가 탄생함으로써 순식간에 유럽 대로 유통이 되죠. 그래서 1452년에 마침내 성경, 구텐베르크 성경 180부가 아름답게 인쇄가 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칼라는 인쇄가 아니라 저거는 그린 겁니다. 안에 있는 폰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건 다 금속활자 찍은 겁니다. 이게 탄생하면서 이제 모든 유럽이라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이 금속활자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1452년입니다. 이듬해에 희한한 일이 터집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멸망시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그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을 시키고 동로마에 이스탄불을 세우고 거기에 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 동로마는 아시아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 바다 하나만 건너면 한강만한 그 바다만 건너면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나옵니다. 그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금속 활자 이게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열린 시장을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유럽에 장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로마로 건너가서 오스만 투르크로 건너가서 서점을 엽니다. 그런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 금속 활자가 순식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필경사들이 있었어요. 코란을 적는 그 아랍 문자는 신성한 문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활자로 찍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경사들이 이스탄불에 있는 모든 공문서를 다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가만 8만 명이었어요. 이 이익 집단이 이 금속 활자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권력과 굉장히 큰 밀착되어 있는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00년 뒤인 1727년에 처음으로 로컬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만든 인쇄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 전에 들어와 있었던 서점 몇 개들은 다 퇴출돼 버리고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때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되고 275년 뒤에 처음으로 인쇄소가 저기 설립이 된 겁니다. 바다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들을 또 어떤 학자들 수사를 해봤더니 1383년까지 1838년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전체에 이렇게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들이 종류가 142종류밖에 없었고 1800년부터 1101년까지 이 귀족 관료, 고위 관료 44명이 가지고 있던 소장했던 책들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 봤더니 1267권 가운데 928권이 종교서였던 겁니다. 학문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은 혹은 종교라는 아주 내로우한 단계에서만 정보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말할 때 서유럽을 개안시켜준 그 르네상스는 로마가 망하고 그리스가 망한 이후 그때 있던 학자들이 저렇게 동로마로 망명을 가서 혹은 이슬람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학문을 계속 번성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슬람도
그리스의 지혜와 로마의 지식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그걸 1000년 뒤에 유럽으로 돌려줘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 르네상스를 만들어줬던 장본인, 그 주인공들이 살던 이슬람 제국은 정작 정보 유통이 저렇게 아주 실핏줄처럼만 되는 바람에 몰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지금의 터키인 저 오스만 투르크는 처음에는 서유럽이 나중에 근대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강한 국가였지만, 이후에 서유럽이 유럽이 따라잡고 추월을 해서 근대화를 이룬 이후로는 완전히 종이호랑이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자, 이제 우리 옆나라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축구장은 서너 개, 사이즈가 인공섬입니다. 이 섬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무역회사의 무역 대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일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쇄국을 했었지만 몇 군데 구멍을 열어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가사키의 데지마였고, 또 하나는 대마도였습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열어놨고, 여기 데지마는 유럽과 무역을 하기 위해 열어놨던 창구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열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오가니까 이 나가사키와 당시 수도였던 에도, 거기 살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띄엄띄엄 물어봅니다. 지식을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유럽의 학문들을 수용을 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만드는데, 그를 화란에서 왔다 그래서 난각구라고 부릅니다. 이 난각구가 훗날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낳습니다. 1774년에 스키타 견박구라는 일본의 의사가 해체의 신선한 책을 내놓습니다. 이 책은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네덜란드의 해부학 책입니다. 이걸 자그마 7년 만에 번역을 해냅니다. 3명이 달려들었었는데, 이 책은 이 사람들은 알파벳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저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잘 돼 있으니까 화살표가 나 있고, 그 예컨대 코에다가 화살표가 돼 있고 뭐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요건 코다. 그래서 코 빗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요건 코는 이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높으니까 이건 높다는 뜻이겠지 하면서 하루에 한 글자씩, 하루에 한 단어씩 번역을 해서 7년 만에 해체 신선한 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히라가나 가라카나가 아니라 한문으로 내놓습니다. 언젠간 유통을 시키겠다면서.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겐바쿠가 이렇게 씁니다. 세상에 호걸 같은 인물이 있더라도 잘못된 습속이 눈과 귀를 현혹하여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진실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봤던 황제 내경 같은 동양적인 의학의 눈을 완전히 빼버리고 새로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이 책을 볼 수가 없다. 그럼 우리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고이지 않고, 정보가 고이지 않고 쭉 흘러가야지, 뒤에 있던 것을 자꾸 버려야지 새로운 지식이 지혜로 전환된다 라고 선언을 한 게 이 해체신서의 서문입니다. 세월이 또 100년이 흘러서 청나라에서 청나라 실세 이용장과 일본의 젊은 외교관 모리 아리노리가 만납니다. 사실은 이때가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조선이 자꾸 자기네가 청나라 속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국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면서 단판을 벌린 거예요. 그 단판을 대충 마무리 짓고 이 젊은 30살 먹은 모리와 이용장 50대 노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모리 아리노는 예일대학인가 그 미국 유학파였어요. 그 연미법 같은 걸 입고 왔죠. 그랬더니 이용장이 꼰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귀국은 서양 옷을 입는가? 그랬더니 모리가 이렇게 답합니다. 옛날 옷은 놀긴 좋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장이 의복제도는 조상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 만세 후대까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꼰대 소리에
모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지금 살아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중국옷이 당시 일본 옷보다 우월해서 중국을 택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게 일본의 미풍양속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용작은 그래도 옛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끝을 냈죠. 바로 이거.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한다. 그게 일본의 미풍양속이다. 일신우일신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의 나라는 어떻게 보일까요? 조선한테는 남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류가 없었으니까.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남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 남의 나라에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장점, 이 안에 교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따라한다. 그냥 머리에서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한다. 그게 18세기, 19세기 일본이 갑자기 저 몰락한 오스만 투르크와 달리 갑자기 일어설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입니다. 18세기 바로 그 즈음에 조선에선 통신사를 보냈었는데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해유록이라는 기문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오사카에서 본 풍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 장관이었다. 오사카 책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건물들이 2층, 3층이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 비싼 책이 저긴 질비하게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 뭐라 그러나 하면 하늘은 무심해서 어찌 오랑캐들에게 이런 부귀 영화를 내려주는가 하고 한탄을 합니다. 통신사로 외교관으로서 일본에 갔다면 저자들이 왜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참색을 하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질투하고 한탄만 하고 돌아오고 맙니다. 비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천하장관이다. 이게 신유한이 봤던 그 천하장관 속에는 정보가 계속 유통이 되고 있었고 누적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성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남의 나라 장점이 뭔지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 장점을 바로 자기네들이 채택을 해서 계속 변화를 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1840년에 영국이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먹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청나라에서 거부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으켜버린 아주 부도덕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이것 봐라. 이건 종이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서세 동점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국주의가 이제 중국을 교역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밀려왔던 시기가 이 아편전쟁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편전쟁이 뭐라는 거를 일본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데지마라는 작은 섬에 있던 네덜란드 무역 대표부,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무역 대표부에서 에게 늘 일본 막부치기 요구를 했었습니다. 세계 정세를 담은 정보지를 풍설사라는 정보지를 수시로 막부에 가지고 와라.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자기네들의 정보원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 그러니까 아편전쟁의 원인이 이렇고 누가 어떻게 전세를 어떻게 했고 어떤 도시가 어떤 도시가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줬죠. 그래서 막부에서 이게 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별 큰 충격이 받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서양이라는 게 위한 놈들이다. 우리 대비를 하자. 그러면서 점점 군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지마 풍설서에는 얼마 있다가 왕이 없는 나라 아메리카라는 데에서 당신네들한테 포를 쏘면서 개항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개기지 말고 개항해라. 그게 좋다. 나는 네덜란드 충고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봤더니 페리 함대가 와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1년 있다 개항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그 PDF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인가면 미국한테 개항하고 그리고 시무로세키에서는 조슈라는 번과 영국이 전쟁을 하고 또 사츠마가 또 영국하고 전쟁을 하고 영국 쪽에서는 전투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표현합니다. 그러고 이러이러니 벌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터지면 이렇게 미국한테 한번 당하면 미국으로 사절단과 유학을 보내고, 영국한테 당하면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또 영국한테 당하면 영국으로 보내고,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고, 적, 바로 어제까지 적이었던 그 나라에 유학을 보냅니다. 마침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실현이 됐는데,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고 3년 뒤에 그 당시 태정 대신,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쯤 됩니다. 이와쿠라라는 국무총리가 이끄는 사절단을 자그마치 1년 10달 동안 그 미국과 유럽을 순회시킵니다. 처음에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가다 오니까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그마치 1년 10개월 동안 그 정부에 있는 고위 권력층 3분의 1을 떠나보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떠나는 동안에 쿠데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 많이 배우고 와라. 그래서 1년 10개월 동안에 정적이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저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람이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1872년 1월 달에 샌프란에 도착했을 때 찍은 기념사진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토모미는 저렇게 일본식 상투를 하고 일본식 전통 복장을 입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신발은 서양식 구두입니다. 뭔가 어정쩡한데 한 달 뒤 열차를 타고 미 대륙을 횡단을 해서 시카고에 닿습니다. 거기에서 이 토모미가 또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이겁니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대를 봤더니 상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소매가 긴 저 전통 복장으로는 안 된다. 완전히 단발을 하고 그냥 유럽 사람으로 변신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스키타 겐바쿠가 말했던 진면목을 바꾸는 겁니다.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1774년에 이 난각구를 통해서 익힌 그 철학, 그게 100년 뒤에 저렇게 한 권력을 가진 정치가의 몸으로 실현된 겁니다. 바로 이 진면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본의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천을 했던 겁니다. 야마자키 도요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또 난가쿠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유럽 서적을 봤더니 황제 내경에 있는 인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 한 사람을 허가를 받아서 배를 갈라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장지라는 책입니다. 물론 의학 지식 없이 까봤으니까 저거 책만으로는 해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잘랐기 때문에 목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장지를 출판하고 서문을 이렇게 씁니다. 이론은 뒤집힐 수 있지만 사물이 어찌 속이겠는가. 이론을 앞세우고 사실을 뒤에 넣으면 상지, 최고의 지혜라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 요임금의 내장도 내장이고 폭군 거래 내장도 내장이고 북중 남쪽 오랑캐 창제도 창제할 뿐이다. 나는 오로지 보는 것만 믿겠다. 라는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 난가쿠 시대에 또 이 사람이 체득했던 또 다른 큰 가치였죠. 조선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일체 교류가 4대 본국인 중국과 그리고 교린을 하는 일본에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철학적인 지식, 지혜를 얻을 기회가 완전히 봉쇄가 돼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책이 없는데 안 되죠. 그래서 아편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위기가 탁 쳤을 때 조선에서도 숱한 사람들을 보내서 정보를 탐색합니다. 거기 책들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자그마치 5년 동안의 아편전쟁의 경과를 보고 조선에서 내린 결론은 한자로 3글자입니다. 무사의, 아무 일 없다. 황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 황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그저 도시 몇 개를 개방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 라고 마지막 사신이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당시 조정, 아마 헌종, 철종, 헌종 될 겁니다. 조정에서는 아무 일 없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탁 놔버립니다.
이게 조선과 일본의 세계를 바라본 대처 방식의 차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복잡한 근대 과정을 거쳤지만 조선에서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11년에 일본으로 보내는 통치사가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일본은 나도 근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선과 교류를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고, 조선도 일본 전쟁 벌일 것 같지 않고, 대륙도 평화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자 하고 통신사를 종료를 하죠. 그게 1811년인데, 그러고 65년, 64년 뒤에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군함 운요를 끌고 와서 조선을, 강화도를 포격을 합니다. 강화도 초지진에 있던 병사들 39명은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조일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죠.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모리 아리노리가 이용정한테 가서 당신의 속국이냐 아니냐 하고 따져 물었던 겁니다. 거기서 나온 대화는 아까 보신 그대로였고요. 완전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역전이라기보다 조선에서 봤던 역전이죠. 조선에서는 그냥 오랑캐라고 폄하를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랑캐가 대포를 가지고 와서 쏴버리고 우리 평등하게 조약 맺자라고 했으니까요. 청나라는 이렇습니다. 유미유동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어린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청나라도 나름대로 근대화를 추구를 했죠. 지식을 배우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히고 이름도 이쁘게 개명을 시켜서 한 배에 태워서 100여 명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갔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됐네요. 테니스를 배우고 조정을 배우고 교회에 다니고 소위 말하는 서화, 서양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감독관이 따라갔었는데 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와서 이 사람들 일기장도 보고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어느 책을 봤더니 어떤 학생이 일기장에 자유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리버티라고. 그래서 이 감독관이 편지를 보냅니다. 보고를 합니다. 아이들이 서화가 됐다. 이 프로젝트는 접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식간 끝나버립니다. 10년 만에 이 사람들은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다 복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뭐 숱하게 유학생을 보냈던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벌인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조선에서 벌였습니다. 조선은 완전히 전쟁터로 변했죠. 이 청일전쟁은 사실은 유학파들의 전쟁입니다. 아산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이 청나라 군함을 침몰을 시키고 영국 군함 상선도 침몰을 시키고 그 이후로 해군을 휩쓸었는데 그 일본의 모든 사령관들, 군함장들 이 사람들이 다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유학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게 유명한 장군이죠. 이 사람인 영국 출신이었어요. 청나라도 그때 맞섰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유학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좌절한 유미유동도 들어있었어요. 저 오경영이라는 사람이 그 유미유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이 유학파의 전쟁인 동시에 협상 또한 유학파들 협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외무 대신은 영국 사람이고 다 영국 출신이고 다 이랬어요. 특히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그때 총리 대신이었는데 독일에서 헌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청나라도 마건충, 오연방, 나풍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영국과 프랑스에서 법을 전공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유학파들이 싸우는 전쟁 속에 협상 속에 조선은 오로지 대상이었을 뿐 주체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맥락으로 본다면 무엇 때문에? 정보가 없고 정보의 유통이 없었으니까 저렇게 전쟁을 같이 치를 만한 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만 본다면 근대 기술과 근대 정신끼리 서로 맞불이 싸웠는데 그게 근대 정신은 적자생존이고 부국강병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당시엔 정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식으로 받아들이고 누적해온 그 근대 정신이 청나라를 이겨버렸던 겁니다. 그게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사라는 거, 지식이 누적이 되면 그게 지성이 되고 그게 훗날 지혜로 바뀝니다. 그를 유럽은 그 면제부와 95개조 반박문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이 지성사를 계속 누적시켰고
일본은 희한하게도 그 문이 몇 군데가 열려 있는 덕분에 그 지성이 들어와서 토착화가 되면서 점점 지혜로 바뀌고 근대로 바뀌어 나갔던 겁니다. 공동체란 이런 겁니다. 일반 대중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개방된 지도자가 정보의 유통을 수용을 하고 허가를 하면 그럼으로써 대중이 점점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 각성한 대중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끼리의 교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조선에서 한번 그 각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때는 김옥균, 서재필, 박영료, 서광범,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켰는데 훗날 서재필이 자기네들 정변에 실패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도 모르고 반대하는 일반 민중의 무지몰각 때문이었다. 무지몰각 그러면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오만하게 들려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개화와 근대화에 대해서 민중들이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 버렸다. 다 호응할 줄 알았다. 근데 정작 칼을 들었더니 민중들이 우리를 모두 악으로 매도하더라. 그래서 이 서재필은 훗날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지몰각한 민중을 각성시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토론을 열고 만민공동을 통해서 이 민중의 정치력을 결집을 시켰죠. 그게 서재필이 봤던 정변 실패의 이유였고 정변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중의 각성이었던 겁니다.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이렇게 개방된 지도자 그리고 각성한 대중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누적이 될 때 역사적으로 그 공동체는 발전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식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마르크스한테 네 말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이론이 왜 필요하냐. 그냥 돌 들고 망치 들고 때려 부수고 전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한참 선동을 하니까 막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는 그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뭔가 알아야지 방향을 만들고 개발을, 그러니까 혁신을 하고 변할 수가 있고 혁명이 가능한 거다. 짧게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걸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무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지란, 지식이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회에 쌓여와야지 그 지식이 된다. 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은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외국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나라는 상당히 지적으로 정체됐던 나라였습니다. 그 정체된 나라, 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그 나라에 한번 큰 빛을 던졌던 게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 훈민정음이 조금만 더 잘 활용이 됐었다면 그렇다면 조선이 그만한 정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조선에서는 그 한글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고 활용하지를 않았던 거죠. 구한말에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윤중은 탁지부 대신까지 했다가 고종에 의해서 고종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사시찰단이라는 신사유람단이라고 원래 불렀던 그 멤버로 일본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서 고종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일본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했더니 고종이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윤중이 정색을 하면서 고종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강력한 이웃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고종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론과 영민씨 척족 세력이 그 개방과 근대를 반대를 벌였죠. 그때도 참 기회가 올 수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 대중이 얼마나 각성이 됐느냐에 대해서
그 각성도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얼만큼 발전하거나 변화할 수 있느냐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희한하게도 면죄부 세력과 마녀 사냥하는 세력과 또 이 모두를 반대한 세력들, 모든 사람들이 지식 정보와 유통 수단인 활자를 모두 채택을 해서 경쟁적으로 그 정보를 유통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나중에 근대라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동양에 압도적으로 열세였던 유럽 제국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그 근대 정신으로 무장한 모든 근대 기술로 동양을 말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청나라는 완전히 압도가 돼버렸고, 일본은 거의 유럽에 준하는 그런 건대 정신을 수용한 덕분에 유럽한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유럽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 근대화를 위해서 그러면 저 조선 한번 말아먹어 볼까? 해서 조선이 일본의 근대화 희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을 벌였을 때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를. 그랬더니 청나라 그리고 조선, 베트남 이런 쪽에 있는 지식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우리 황인종이 저 백인들을 눌렀다. 우리도 기회가 왔다. 우리도 그러면 입헌 군주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바꿔야겠다. 라고 했는데 속았죠. 일본이 더 나갔죠. 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 더 먹자. 그래서 일본의 군부 세력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일본도 제국주의로 변한 겁니다. 그 조선을 먹고 그 다음에 심지어 1941년에는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먹겠다면서 진주만을 포격을 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일본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유럽 별거 아니다 하고 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망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 버리는 바람에 일본이 미국한테 압도가 돼서 겨울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식은, 이그노런스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사회와 공동체를 무식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차피 사회라는 게 무정부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이 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에서 이 지식을 유통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허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처럼 단일한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절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가제방을 해야 이 사회의 피가 공동체의 피가 제대로 굴러갈 텐데 그 백가제방할 정보가 유통이 되려면 조선을 반교제로 삼아서 조선이 왜 500년 동안 골골골골 500년을 갔는가? 체제는 유지가 될 수 있었죠. 체제를 막 통제를 했으니까. 정보를 통제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 체제가 일본처럼 발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조선에서 했던 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한민국은 최소한 전쟁 이후, 식민시대 이후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더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하지 않았던 거를 자꾸 찾아내서 자꾸 하고 조선에서 하지 않았던 거는 절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뭐죠?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대중의 지성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저 서적 외판원 대학살 같은 그런 사건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를 하고 더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면 이 사회를 개방된 사회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 봐 선생님께서 빨리 진도를 나가셨는데 도리어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게요. 예. 예, 아주 너무너무 진짜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 것 같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아, 그리고 유익한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으면 다행입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또 이렇게 남았네요. 이렇게 늘 선생님께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러게요. 이번에는 예,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께 한번 무슨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거 그런 거 좀 설명 좀 더 부탁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갑자기 질문을 하자니 그렇고. 저는 사실은 그때 지난번에 왜 어딥니까? 일본 친구들 해부도 예, 그랬을 때 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누구는 무슨 돼지 뭐를 뭐 어쩌고 뭐 네네. 그 말씀을 좀 한번 더 자, 그러니까, 첨가해서 주시죠. 예, 예, 예. 예. 그 조금 재미난 말씀 드리자면, 그, 음. 이 일본의 스키타 견파쿠라는 사람이 해체 신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예. 전에 해부학 책을 또 따로 나름대로 해부를 통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인 해부학 스케치북을 만들었던 얘기를 아까 해드렸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음, 즈음에 음, 일본과 조선이 교류를 했었는데 교류의 방식이 음, 통신사였습니다. 음, 일본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조선의 음, 통신사들이 가서 그 일본 막부 실력자들을 만나고 그런 걸 음. 했죠. 그런데 통일사가 쪽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200명, 300명씩 있었습니다. 어, 그 안에는 화가도 있었고 또 뭐 음, 물론 뭐 심부름꾼 같은 하인도 있었고 그리고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음, 각각의 직업들이 거기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음, 그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교류를 하죠. 그래서 두 직업이 같으니까 그 필담을 나누는데 그때 오사카에서 온 한 의사와 조선에서 파견된 주치의들끼리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전에 두 가지인데 연전에 일 벌리기 좋아하는 의사 한 놈이 사람 사형수 배를 까봤다. 그랬더니 황제 내경에 있는 거 다르대더라. 여기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의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인은 배를 열어보지 않아도 아는 법이다. 그리고 일반인은 배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까지도 말고 까지 말지도 말라. 아주 애매한 관념적인 대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또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의사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 요새 우리나라에 일본에 광견병이 돈다. 그래서 미친 개한테 물리면 사람이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는다. 어떤 처방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병이 혹시 귀국에도 유행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때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에서 왔던 그 의사들의 대표가 조승수란 사람인데 반 뒤에서 의사들끼리 한 3, 40분을 얘기하다가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 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똥물을 먹인다.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사람 배를 열어보던 때였어요. 그 분석적인 사고, 또 실증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점점 익혀갖고 있던 그런 직업군한테 동족의 직업군이 여기에서는 돼지똥물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돼지똥물이 열을 내리거나 효과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요새도 민간요법으로 뭐 꿀벌한 벌한테 쏘이면은 뭐 저 뭐죠 된장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소리는 무엇이 이렇게 열을 내리거나 이런 광증을 완화시키는가에 대한 분석할 것 없이 대증치료만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 대증치료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배를 갈라부르는 사람들과는 벌써 이 대화의 수준이, 대화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간이 달랐던 겁니다. 벡터가.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조선통신사가 가면 뭐 일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글을 받아가고 글씨를 받아가고 그림을 받아갔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뒤집으면 무서운 겁니다.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성리학에 관해서는 일본이 미숙한 상태였는데 이 성리학에 해박한 조선의 외교관들이 오니까 무조건 앉아서 글을 받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들이 오면은 붙잡아서 이 사람들 팔을 묶어놓고 그러고 밤새 그림 그리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제 이름을 잊어먹은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를 지적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 화가를 꼭 보내달라라고 이 사람 주문까지 합니다. 그거를 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국뽕사가들은 찬란한 조선의 문명에 일본이 경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건 정부를 빼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 오히려 우리는 경계에서 든 겁니다. 오히려 우리 눈을, 그 통신사라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오사카에 책이 왜 있고 이 경로가 어디고 왜 조선의 동물보감이 왜 여기 있고 유성룡에서는 징비록이 왜 여기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걸 막거나 아니면 일본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경탄만 하고 질투하고 돌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11년에 12번째의 통신사가 끝난 겁니다. 왜? 일본에 오면 그 통신사들이 쓰는 모든 경비를, 비용을 일본 각각의 번들이 돼야 되는데 돈이라고 내댔더니 돼지똥물을 먹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빼낼 정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 쪽에서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일본은 전쟁 꿈꾸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돈 들여 보낼 필요가 없고 일본에서도 돈 들여서 가지고 올 이유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원래는 에도까지 가야 되는 통신사들이 대마도에서 차를 마시고 차당을 나누다가 거기서 악수하고 끝난 겁니다. 1811년에요. 그러고 75년 뒤, 74년 뒤인 1875년에 65년 뒤, 64년 뒤죠. 영국제 군함이 일본 국기를 붙이고 와서 조선 섬을 포격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폭력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단순하게 군함이 좋다니까 사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전에 제가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임진왜란 전에 소년 4명을 바티칸으로 보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들이 유럽 전역을 돌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임진왜란 직전에 돌아옵니다. 그 소년들이 유럽의 고악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참 작은 일본의 청년이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그랬더니 있었거든요. 그러고 석 달 뒤에 바로 그 집으로 도요토미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조선의 통신사들이 갑니다. 그게 김성일과 황모라는 조선의 통신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가서 선조한테 한 사람은 전쟁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한 사람은 전쟁할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석 달 차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교관은 그렇게 받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비교하고 돌아온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겁니다. 히데요시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적이고 약간 미치광이었죠. 국내에서조차도 그 임진왜란은 잘못된 전쟁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진 많은 일들, 비극이든 희극이든 아니면 뭐 외국과 관련된 이야기든 그 뒤에는 언제나 지성사의 누적이 있습니다. 이 변수를 잘 궁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때 어떤 힌트가 될지 모릅니다. 드립다 성향만 판다든지 드립다 중국만 판다든지 드립다 뭐만 판다든지 그래서는 지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다 전반적으로 봐야지 나중에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할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런 강의를 하시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계속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땅의 역사.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직접 그냥 책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가셔서 예. 살펴보시고 정말 진면목을 보시면서 그 역사의 그 지식을 축적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선생님 그 땅의 역사 그 링크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그리고 진 면목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쪽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거 보시면서 또 저도 우리 학생들이 쓰는 그 쪽구를 보면서 그야말로 서로 공부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불 여러분들 뭐 감사합니다. 예. 네네. 여러분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면은 그 쪽글에다가 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뭐 왜 말씀들이 없으셔?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